이것도 한 10대 번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오늘은 정의당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두 분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죠. 우리가 그동안 한 번에 한 명씩만 다뤘는데 정의당은 약간 군소정당이라 미안하지만 두 명 같이 묶어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평소처럼 우리 김규명 씨부터, 김규명 씨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 대선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정다은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음소거 키시고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 두 분의 대선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대선 출마 선언문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요? 아까 9시 회의가 있어서 끝나고 방금 끝나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참석하게 돼서 오늘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민 정다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자, 우리 대선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는지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또 반가운 얼굴이 계시네요. 또 머리 자르셨네요, 정다은님. 네, 안산을 응원하려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더 자르셔야지. 네, 네.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이게 검색해 보니까 영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으로 읽었고요. 그 마지막에 저희 신성장학파에 있는 황승식 후보님까지 이제 읽었는데, 저는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NL과 PD의 주도권 싸움.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정미 후보가 진보 개혁 연대와 단절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조금 의아했고, 전형적인 그 세 분 다 정의당식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의당 하면은 노동이잖아요. 노동이라는 단어. 근데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황순식 후보님만 동일임금, 동일노동 그 직무급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해주시는 게 참 모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다른 대선 후보와 다르게 기후 위기 이거에 대해서 세 분 다 얘기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규명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공부했고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김규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제3정당이라는 표현이 약간 한국에서 다른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 때문에 느낌이 어감이 다르긴 하지만 진보 정당이 있고 세 번째 대안을 선택지로 있었던 정의당의 후보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가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정미 전 대표의 소감 출마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정의당의 시각이니까 정의당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금 여당이나 여야 전체 둘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한자에서 그런 아젠다들을 얘기하고 특히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 이슈나 환경 이슈 이런 소위 진보 운동반에서 많이 진보 운동하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젠다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서 특히 노동 이슈를 이게
돌봄의 시대, 그 노동 돌봄, 그리고 그 돌봄 혁명으로 넘어가는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지금 생각보다 우리 그러니까 여야의 지금 여야의 메인 어젠다에 지치는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할 만한 이슈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이런 돌봄이라는 키워드로만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게는 그러니까 이말 개개인한테 한 명 한 편씩 들어주면 와닿을 텐데 이거를 그냥 노이즈가 많은 이 SNS와 이 포털 사이에서 가장 잘 보이게는 뽑아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게 되게 좋았는데 아쉬웠다는 지점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지점은 결국은 정의당이 이건 정의당이라는 정의당과 진보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분의 어쨌든 지향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 문화로 넘어가는 그 얘기고 이걸 통해서 의원대학제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이 지금 원래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에서 3자 구도로 해가지고 3자 구도로 해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 결국은 아쉽게 낙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에 그 정의당이 얘기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 진보개혁연대와 단절하겠다 하면서 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가겠다 이런 점을 확실히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단일화하거나 이런 걸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건데 사실 그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원래 내가 또 목표는 20석 이상 얻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까지 가는 게 목표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10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지역구에서는 의원은 심상정 후보 1명만 당선되었고 비례대표로 5명이었으니까 그 지점이 정의당 내부에서 이제 실패한 특히 지난 그 선거법 개정이 정의당이 주도로 한 거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는 얘기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득표를 못 땄고 결국 이전에 2016년 총선에서는 노회찬 심상정 2명만 당선되었고 지금은 그나마저도 한 지역구를 잃어서 지금 심상정 한 분만 당선된 건데 그거는 분명히 정의당이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정의당이 현재 지도권 정치 안에서 투쟁을 하려면은 기존 정치의 문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그 문법에 따라서 지역구를 준비하고 지역구에 될 만한 인물들을 어쨌든 뭐 영입하든 키워내든 어쨌든 그렇지 하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아쉬운 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그 개별 후보들의 득표한 것들만 보면 되게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정말 1%, 2% 받던 득표율에서 최소한 정말 좀 위험한 견제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지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랬다는 점에서는 정의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은 건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고 그냥 이걸 없애버리자에 초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내각제가 물론 실현되면 이런 내각제가 장점이 있는 제도니까 좋긴 할 텐데 이거는 한국의 정치 역사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가 되었고 결국은 이거에 익숙해져 버리는 사람들의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적시 그냥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게 좀 약간 동떨어지는 얘기 같아서 그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이정미 대표보다 훨씬 덜 고민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도 그리고
오히려 그 기존의 그전에 민주당의 후보들이 민주당 군수 후보들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고 그냥 거기보다 좀 더 정부 현 여건에 대해서 비판을 좀 더 강하게 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특히 또 이번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민주화 정당의 수호에 다 줬고 이제 새로운 불판을 갈아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몇 년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이 살아있을 때 대부분 토론에서 했던 불판론의 연장선인 건데 그거를 물론 그 불판론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겠지만 아직 그걸 얘기하는 그걸 또다시 그 표현으로 다시 하신 것 자체가 좀 고민을 적게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황순식 씨란 분의 출마 선언문을 안 보셨죠? 그래서 보려고 했었는데 구글에 치니까 전문으로 된 기사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선언문이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PDF 파일로 해서 박정훈 님이 다준다 연구소 카톡방에 올려주는데 그거 좀 박정훈 님 가능하시면 규명 씨한테도 하나 개톡으로 좀 보내주시죠. 한번 참고하시고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우리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 그 출마 선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저희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여의도 캠프 들어갔다 부랴부랴 좀 옷도 못 갈아입고 들어왔고요. 지금 이정미 선생님 거는 이제 뵀을 때 탄소세 도입해서 뭐 석탄 발전을 뭐 조기 폐쇄하고 그다음에 탄소세를 걷어서 전 국민 소득보험제인가 뭐 그거를 도입하시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댓글이나 여론들을 봤는데 상당히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노동이나 뭐 이런 정의당 쪽에 약간 색깔을 좀 띄우시면서 같이 이런 걸 좀 가셨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솔직히 했어요. 지금 네, 너무 좀 동떨어진 갑자기 뭐 다들 지금 ESG 하고 있으니까 조금 편승하시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뭐 34년의 그 양당 체제 그러니까 양당 체제를 좀 이렇게 없애자, 불합리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법은 무슨 신노동법인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정의당이 아직은 이제 군소정당으로서 힘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정의당만의 색깔을 차라리 좀 이렇게 강하게, 출마 선언문에 좀 띄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보람 씨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 그동안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네 죄송하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기존의 그 거대 양당에서 나왔던 출마 선언문보다는 그 절박함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훨씬 그 퀄리티 있는 출마 선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울림이 있었고요. 뭐 일단 좀 그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를 그거에 뭐 찬반을 일단 두고서라도 그런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좀 급진적인 내용을 꺼낸 것도 제시한 것도 정의당에 다운 진보적인 의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분 다 어쨌든 그 기성 정치의 문법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이제 더더욱 그 진보로 견인하거나 뒷받침하는 역할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돋보였던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논리로만 국민을 겁박하는 그런 증오 정치와 또 결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에 보여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좀, 확실히 좀 지구적인 문제에 답을 내놓는 그런 선도 국가, 그 인류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가는 그런 선도 국가로서의 그 비전을 두 분 다 제시했던 것도 사실 다른 그 두 정당에서 비교적 좀 약했던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부분도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그 대통령 출마 선언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국가 계속 나라, 국가, 공동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어 왔던 기존의 출마 선언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내가 없는 사회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그 개인이라든지 나의 문제, 그러니까 나를 좀 더 그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돋보였고요. 저는 그리고 두 분 다 어쨌든 단순히 이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처럼 계속 그냥 뭐 고용 문제, 노동 문제 이것을 조금 막연하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의당에 다운 그 노동의 문제를 더더욱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런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그런 새로운 노동 시민의 존재를 좀 더 부각시켜서 그 노동의 3권을 이제 강조한 것도 좋았고요. 두 분 좀 그 혁명이라는 말들이 그래도 조금 들어왔던 것들도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돌봄 혁명, 에너지 혁명,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단어들의 사용도 저는 좋았고, 돌봄 대통령과 기후 대통령 이 되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았지만 조금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오히려 그 문법을 더 넘지 못했을까 하는 정의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인식 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넘어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1차로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현숙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그 소감 발표 가능하세요? 박현숙님이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항상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듣도록 하고, 김윤정님 음소거 키시고 우리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정의당 소속이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경선 출마 이제 그러니까 출마 발표하신 순서가 이정미 대표님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최근에 황순식 경기도위원장님 순서대로 이제 등판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전문은 최근에 이제 정우님이 공유해 주신 거 아직 황순식 위원장님 거 못 봤는데 처음에 이정미 대표님을 사실 전 지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심상정 의원님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굳이 세대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대선 4번, 5번 출마하실 때까지 집권을 못한 것이 당시 지도부나 그게 뭐 시대 분위기라고 해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세대론으로든 정부적으로든 후배 세대한테 물려주시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 저는 있었어요. 당 안에서 밝히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이정미 대표님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연설문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요. 두 분 연설문을 비교해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돌봄 대통령, 기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약간 젠더 전반적인 에코페미니즘 확장성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다 옳은 말인데, 그리고 그게 약간 지역 단위로 느껴지는 것은 뭐 독일 녹색당이나 덴마크나 유럽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한 문화를 저희가 많이 흡수한 세대일 겁니다. 이제 노조에서 출발하신 심상정 노회찬 의원님 세대보다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들의 사이즈가 사실 시장 정책의 사이즈로 보여요.
그러니까 로컬 정치에서 출발한 것과 그것까지만 커버가 가능해봐서 수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전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이제 심상정 의원님 리뷰도 하겠지만 순서가 바뀌었지만 황순식 위원장님 되게 리뷰가 기대가 되는 것이요. 남자분이 더 수권을 잘한다면 안보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 정의당에서 페미니스트 정당 프레임을 가면서 프로파간다가 앞서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지지자들 당원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이제 이번에 복날 채식 인증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저희 학회방에도 있으세요. 약간 말씀을 많이 하진 않으시지만 뭐 그런 분이나 이정미 의원님이나 류호정 의원님이나 그 아무래도 좀 더 여성들이 고통이나 피해 차별을 많이 겪으니까 확장 감수성은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여성들의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테마파크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순식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벤레시란 뜻이 아니라 호응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근데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서 수권 능력이 내가 안보 쪽 잘하는 게 남자라서 그렇다고 저희 정의당에서는 절대 세울 수가 없는 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배진교 의원님처럼 또 그쪽 작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어필하실지 좀 지켜보는 추세고 다시 심상정 의원님 얘기를 드리자면 전반적인 정책을 읽어보니까요. 좀 길긴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플랫폼 노동이나 기후가 왜 중요한지를 아까 이정미 의원님보다 더 국가적인 차원을 전개하시는 로드맵이 있었고요. 생각이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약간 역시 아직 물론 심상정 의원님 새로 집권을 할 경험은 없지만 지지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졌지만 이 정도 로드맵이 있어야 인수위를 해서 다른 분들을 꽂아서 하더라도 아까 시장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대선 연설문에 쓰시는 이정미 의원님의 지금까지의 스케일과 상상력보다는 이게 맞지 않나? 연설문만 보면 또 한번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분명히 뭐 삼성을 지금 여당이 풀어주기도 했고 촛불혁명 때 공약과 다른 부분과 이제 중산층 정당화한 민주당이 세련된 보수라고 차라리 선을 그으면 비판에 노출되지 않을 텐데 그 어떤 이상적인 것도 하고 싶고 실리도 챙기고 싶은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좀 인지 부조가 이뤄지는 그거를 잘 캐치 못하는 걸 공격을 하셨어요. 정당 정치니까 당연은 한데 그것을 20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세대인데 현재 유권자들의 어떤 달라진 표심이나 리터러시에 대한 인지가 없이 약간 뭐 차악과 거대악과 내가 싸우는 스탠스는 저는 정의당의 확장성에 좀 죄송한 말인데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세대의 저희 정의당 여러 지침의 문화가 나온 연설문 같고요. 이제 황순식 위원장님 연설문 전문은 아니고 출마 선언에 대한 이제 인터뷰 리뷰 풀린 걸 몇 개 읽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좋은 면에서는 저희 뭐 더 로컬 멘토로도 오셨던 차승현 의원님 세대다운 어떤 이제 세대론과 나의 실효성이 있는 능력과 이것을 결합해서 민주당의 비슷한 케이스가 경선 후보 중에 박용진 후보님이시죠. 이번에 지지율을 높이시면은 당장 대선에서는 뭐 이재명이랑 굉장히 큰 용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를 다지실 텐데 그런 세대 정치인들의 좀 공통적인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 어떤 출마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정미 의원은 좀 고민한 티가 난다. 약간 신선했어요. 조금. 근데 이제 뭐 돌봄혁명을 얘기한 거라든가,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나 기후 문제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선 아젠다로 끄집어낸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의원 내각제 제안한 것도 뭐 재밌는. 왜냐면 다른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다 대선 뭐 대통령 중임제 정도 얘기하는데 의원 내각제 얘기하니까 조금 신선했다. 그런 생각, 특히 돌봄 문제를 대선 아젠다로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내세운 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진보개혁연대와의 단절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민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단일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아쉬운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의원은 그냥 심상정이 심상정했다.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심상정 의원다운 출마 선언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독자 노선 강조하시고 또 뭐 그 얘기죠. 뭐 기후 얘기 중요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고 뭐 의원 내각제를 통한 연정 뭐 이 경우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건 그거죠. 플랫폼 노동자 얘기를 쭉 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신노동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용계약이라는 건 이제 근로자로서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는 그런 식의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로서
이제 플랫폼에 가입하는 형태로 일을 하니까 노동법의 교호를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상정은 기존의 노동법을 다 해체해버리고 그 노동법의 고용계약에 얽매이지 않고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동계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좋긴 한데 계약이라는 건 상호 동의가 돼야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억지로 하는 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건 억압이지. 근데 이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거를 정부가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사업자 뭐 이렇게 뭐 쿠팡이나 이런 데 강제하겠다는 건지 이게 조금 이건 이 플랫폼 노동의 기본 그 이제 메커니즘을 흔드는 건데 뭐 가능할지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그게 노동의 사각지대니까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 챙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순식 씨는 뭐 누구야? 일단 처음 반응은 누구야? 근데 이제 제가 그 박정호님이 PDF 파일 보내줘서 읽어보니까 나랑 동갑이더라고요. 77년생이야. 그래서 반갑다 친구야.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서태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 유감하면서 서태지. 아, 얘 77년생 티내네. 딱 우리가 그 서태지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 반갑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빼면은 내용은 뭐 사실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정의당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건 황순식이 아니라 이번에 조성주가 나왔어야 됐어. 아마 정의당 쪽에 계신 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조성주가 지난번에 정의당 당대표 출마했던 청년이거든요. 그 친구도 나랑 동갑인가 76인가 그럴 거예요. 한 살인가.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꽤 인상적인 그때 출마 선언문도 꽤 화제가 됐었고 인상적인 걔가 청년 유니온 만든 애거든요. 걔가 옛날에 그 홍일학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뒤에서 작업해가지고 청년 유니온 만들고 뭐 그랬던 나름 기획가야. 정의당 내부의 그 차세대 기획과로서 꽤 주목받는 정치인이었는데 당대표 한번 나왔다가 안 되고 나니까 바로 탈당해버렸어요.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 무슨 그 기획관인가 뭐 자리를 하나 맡아서 그냥 시장으로 아마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탈당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정의당과의 이렇게 손절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평생을 꼬라박지 않는 거지. 젊었을 때 젊기 때문에 주목받는 포션이 있잖아요. 조그만 정당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잠깐 주목받았다가 이게 개파 뭐 NLPD 무슨 뭐 인천 뭐 연합 뭐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개파적 기반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손절하고 나와서 그냥 현실적으로 월급 주는 데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 박원순 시장 밑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에휴 나는 이 황순식이라는 분도 과연 정의당에서 계속 평생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노회찬 심상정은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억대 연봉 받는 국회의원이 됐고 셀럽이 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렇게 쭉 평생 가시는 건데 이정미도 어쨌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서 한번 당대표도 하고 이렇게 뭐 억대 연봉을 4년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황순식 같은 이런 그 이렇게 국회의원 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 젊은 정치인들이 과연 끝까지 밀고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70년생인데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건 정의당이니까 가능한 거죠.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우리 세대는 진짜 쪽도 못 쓰거든요. 박용진 얘기하지만 박용진 나이가 50이란 말이지. 나이 50의 젊은 정치인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니까 그나마도 젊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좀 아쉽고 황순식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과연 정의당으로 정치를 끝까지 하실지는 좀 두고 볼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세 분을 다 포함해서 보면 저는 정의당이 실패 요인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고 봐요. 정의당으로 대선 후보 나올 거였으면 정의당 왜 망했나. 한때 의석이 10석까지 갔었잖아요. 정의당이 2004년 총선인가요? 그 탄핵 총선 때 처음으로 원내 진입하면서 거의 뭐 10석 가까이 가고 한때 전성기가 있었고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그때 민주노동당이었죠. 한때 굉장히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막 10%까지 가고 그랬어요. 10%면은 300석 중에 10%면 원래 30석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례성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지지율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되면 30석을 얻을 줄 알고 막 이렇게 열심히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5석으로 다시 쪼그라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야. 사실은 이 심상정, 이정미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그 분석하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실패했는가, 정의당의 어떤 그 정치 기획,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30석 얻는 이제 이렇게 다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정치 계획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진보개혁연대와의 단절, 즉 민주당과의 차별화 노선, 또 심상정의 독자 노선, 이거 다 기존 노선이에요. 이 사람들 한 번도 이거로부터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단일화하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죠. 그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이거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렇잖아요. 지난 총선 때 왜 망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하고 연대를 안 해서 망한 거예요.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망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연동형 비례대표 때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그 가설정당 만들 때 정의당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면 10석 줄 테니까 니네가 앞에 10석 먹고 뒤에 우리가 붙이겠다고 했거든. 근데 정의당이 거절했단 말이야. 내가 니네랑 우리는 독자 노선 갈 거다. 민주당과 연대 안 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비례 받았다가 결국에는 5석으로 쪼그라진 거 아니었습니까?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연동형 그 가설정당, 그 비례정당에 같이 들어갔으면 그랬으면 앞에 10석, 1번부터 10번까지 정의당이 먹고 10번부터 17번까지를 민주당이 먹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얼기설기로 추천받아갖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도 됐겠죠. 그냥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연대해서 같이 비례정당 꾸렸으면 정의당은 앉아서 10석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독자 노선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 반토막 나버린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명도 사과를 안 해. 왜냐면 그거 사과하는 순간 정의당 내부에서 무너지거든. 정의당은 평생 이제 그 독자 노선 간다는 거에 그 이렇게 꽂힌 사람들이 하는 정당이라 자기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조직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미도 심상정도 절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같은 노선 그대로 다시 또 나온 거야. 둘 다 대선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망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두 분 다 망할 거라고 봐요. 둘 다 의미 있는 득표 못할 거고 뭐 당연히 둘이 경선해갖고 한 명이 나오겠죠. 황순실까지 포함해서. 그래봤자 이번 대선에서 별다른 캐스팅 보트는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결국 민주당 단일화 안 하겠죠. 둘 다 그냥 끝까지 누가 되든 끝까지 뭐 그 완주하겠죠. 하지만 저는 뭐 3%? 1%도 저는 못 얻을 거라고 봐요. 1%도. 왜냐면 이번 대선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될 거고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급속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민주당 될 놈 밀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쏠림. 왜냐면 이게 윤석열한테 정권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별로 의미 있는 득표를 못할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 노동부 장관이라도 하나 이렇게 보장받는 게 그게 연정이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심상정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장관 옆자리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나 있어요? 장관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냐고. 그 유럽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유럽에서도 보면 다 협상에 장관 자리 나눠 가지잖아요. 물론 정책 조율도 하지만 그 정책 조율한 결과가 결국 내각 자리 나누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줄 생각이 없거든. 장관 자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정의당한테 왜 주겠어? 그걸 받아낼 정도의 독자적 지지 기반이 없는 거고 정의당.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왜 정의당이 이렇게 어려워져? 정의당의 실패 요인은 뭐냐면 정의당의 아젠다를 문재인 정부가 다 가져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정의당의 실패 요인이야.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그 최저시급 10,000원 정의당이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서 해버렸잖아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거덜났어요. 고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취업률이 바닥을 기고 이러니까 어이쿠 해가지고 이거 최저임금 인상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 노선이라는 게 현실에 안 맞는 노선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말하면 경제 노선이 없는 정권이었어요. 경제적 컨텐츠가 원래 없는 정권이었고 그러니까 경제적 컨텐츠를 그냥 진보 학자들을 데려다가 그냥 해버린 거야. 그게 장하성이고 김상조야. 그런 사람들 데렸다가 그 정의당 계열의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이 하고 싶은 거 니네 다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2년 그 소득주 성장하다가 경제를 거덜을 내버린 거야. 솔직히 나라 망할 뻔했어요. 코로나 안 터졌으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엄청나게 망친 정권이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경제가 망하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게 된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V자 반대로 수출이 잘 되니까 지금은 또 이제 무난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착시 효과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엉망진창이었고 완전 실패였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이유는 뭐냐? 정의당 노선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못한 게 최저임금 인상하고 탈원전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다 정의당 노선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당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문재인 정권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노선이 소멸돼 버린 거야. 정책적으로 차별화가 소멸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권해봤자 아 쟤네 뭔 짓 할지 뻔히 보인 거야.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 남은 게 뭐냐면 페미니즘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 말도 안 되게 장혜영하고 류호정은 당내 경선에서 18등 막 20등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올려갖고 뭐 이렇게 할당제로 끌어올려서 1번, 2번을 줘가지고 국회의원을 달아줬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유호정, 장혜연 투톱 정도당이에요 지금은. 그 언론에 나온 사람 그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이게 정의당은 이제 노동 이슈가 사라져 버리니까. 왜냐하면 정의당이 원래 했던 노동 이슈를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서 다 해봤더니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차별화에 대한 요인은 젊은 여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왜냐면 그때 이제 여성운동이 한참 미투 바람이 부니까 그거에 편성해가지고 이게 민주주의 원칙도 어겨가면서. 왜냐면 당내 경선 순위를 억지로 끌어올려가면서 후순위에 있던 사람들을 앞으로 끌어올려서 당선을 시키려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유호정, 장혜영 투톱으로 갔는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호정 뭐 할 때마다 논란만 일으키고. 저는 그래도 유호정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논란이라도 일으키는 거는 그나마 이게 있는 거지. 향영 의원은 기껏해서 정의당의 그나마 차기 주자였던 김종철을 날려버렸잖아. 김종철이 제가 보기엔 그나마 정의당 내에서 새로운 노선을 얘기할 만한 괜찮은 지도자였어요. 괜찮은 사실 황순식이 아니라 이번에 김종철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김종철을 밑으로 날려버렸잖아. 그리고 나니까 정의당은 스스로 밑둥을 잘라버린 거야. 다음 세대, 차세대 주자까지 스스로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정의당에는 아무런 인재 대안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 그리고 그나마 그 미투 페미니즘까지도 이준석이 날려버렸잖아. 이준석이 등장하면서 반페미 노선으로 정치적 조직화를 해가지고 날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페미니스트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립 서비스로라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얘기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거 이준석이 날려버렸거든. 중도층의 지지를 날려버리니까 이제는 페미니스트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정미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 중도층한테 전혀 이렇게 어필하지 못해요. 그러면 대선은 결국 중도층을 먹는 판이기 때문에 중도한테 어필하지 못하면 지지로 안 나오고 지지로 안 나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정의당은 원래 총선용 정당이에요. 총선에서 의미 있고 지방선거에서 그 3위, 4위 하는 그 대선거구, 중선거구 지역구에서 그 구의원, 시의원 몇 석 건지는 정당이지 대선에서는 원래 의미가 없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더군다나 아젠다나 노선이나 인물 다 봐도 전혀 이렇게 새로운 노선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만한 독자적인 이렇게 지지 기반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심상정 의원은 이번 대선 출마를 끝으로 정계 은퇴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정미 대표도 뭐 이번에 안 되시면 정의당의 차기 차라리 나는 그 유호정, 장혜영을 키워갖고 대선 주자로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그냥 옛날에 녹색당 신지혜 씨처럼 그런 사람을 갖고 정의당의 차기 간판으로 해서 한번 해보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저는 신장식 변호사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신장식 변호사는 어쨌든 셀럽이잖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와서 정치 패널을 하면서 이 인지도를 굉장히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신장식 변호사 같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정의당을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뭐 민주당하고 연정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 외에는 저는 뭐 큰 이렇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던가. 근데 뭐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저는 그래서 크게 뭘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정미 캠프 혹은 심상정 캠프의 참모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지금 자기 후보들한테 무슨 조언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건 정다은 씨 한번 음소거 키시고 이거는 뭐 연설문 안 읽었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정미 캠프에 계시다면 혹은 심상정 캠프에 계시다면 자, 우리 후보한테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아까 기다리는 동안 이정미, 심상정 두 분 이제 그거는 좀 빠르게 읽었고요. 황순식님은 기사 올려주신 거를 이렇게 읽었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중도의 그 30% 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당이 결국 이기는 건데 이 글을 읽으니까 그 30%가 아니라
선거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편 이야기를 최대한 하는 게 좋고, 선거 때는 우리 편들이 조금 섭섭해 하더라도 그 30%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세 분 다 노동, 그리고 환경, 그리고 아까 이정미 후보는 돌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돌봄을 바로 생각을 하는데, 안에 보니까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향의 돌봄을 이야기하셨고, 황순식 님도 그러셔서, 제가 만약에 이정미 후보 캠프에 있다고 하면 차라리 돌봄이라는 그 타이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살짝 설렜어요. 그러면 정말 그 3, 40대, 빠르면 20대 후반의 부모들이 설렐 수 있게 차라리 육아 돌봄으로 확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이것저것 건드느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규명 씨도 음소거 키시고 지금 이정미 캠프에 있다면 혹은 심상정 캠프에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앞서서 아까 황순식 님 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시면 기다리면서 쭉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황순식 위원장님 아까 입으로 말씀드린 잠깐 살짝 얘기하자면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거 예전에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했던 방식 중 하나인데 선언하면서 개인적인 개인사를 좀 풀어가면서 내가 어떤 어젠다의 사사람인지 소개하는 방식의 연설문을 하는 것가 되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이 X세대의 문화적 수평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서태지 얘기하고 서태지의 시대 유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그거 외에 정책적인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저도 정의당이라는 틀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큰 차이는 아니고,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 실제 발표 영상에서 어떻게 악센트를 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체인지라는 영어 단어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일단 글로 읽기엔 되게 구린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낡은 부식의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정도고 이정미 후보나 심상정 후보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후보 둘 다 부족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게 정의당이라서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정미 후보는 아예 성장을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약간 일부러 안 하지 않은 듯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의당이 필요한 아젠다 중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갖고 있는 복지나 분배 아젠다들은 앞서 민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많이 흡수해갔죠. 사실 이거는 저는 시작은 제가 정치적인 걸 뉴스를 보기 시작한 시기가 2010년, 9년 그쯤이라서 저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쯤 되면서 이제 무상급식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의원이 그걸 어젠다를 던졌고 그거를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전적으로 흡수를 하고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에 넘어오면서 그런 복지 아젠다들이 민주당에서 더 커지는 역할을 한 건 맞고 그게 그 과정에서 넘어간 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진보적 아젠다들이 진보 언론에서 진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아젠다들이 이제 문재인 캠프까지 올라가서 지금 현재 경제 정책에 올라간 건데 그런 아젠다를 했으면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 아젠다를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런 아젠다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크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아젠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새로운 진보 운동이나 이런 진보 정당의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얘기 부분 솔직히 근데 저는 물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고선한 거 자체는 정의당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고 정의당은 솔직히 민주당님 날려버렸다는 표현이 어쨌든 가해자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걸 쓰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얘기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페미니스트라는 얘기를 주로 얘기하자면 않지만 성수자나 이런 차별받는 사람들 얘기하면 차별금지법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전에 그 전까지 저 대선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987년 대선에 백기환 후보가 등장한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3 후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정당계 정당들 그 민정 한나라 이제 새누리 이런 계열 민자 이계열의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이런 민주당 같은 정당들 외의 제3 후보로 이제 주로 거론됐던 후보들이 이제 소위 진보나 제야라는 얘기를 붙여가지고 나왔던 백경 후보 혹은 권영길 후보 그 다음이 이제 노회찬 그다음 이정미 후보 그 계열까지 다 포함해서는 이렇게 나왔고 그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게 사실은 심상정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보가 얻은 당시 아젠다가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정의당이 페미니스트 혹은 차별에 반대하고 좀 더 평등 신좌파적인 또 평등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에서 이걸 했던 점에서는 저는 정의당이 우리는 그래도 너희들 편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그 5%라는 그 득표를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어젠다의 한계는 이제 5%에서 그거 이상을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연대하고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솔직히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박정우님 음소거 키시고, 박정우님 음소거 키시고, 자 지금 만약에 이정미 캠프나 심상정 캠프에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윤범기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현재 정의당이 그렇게 인지도 있는 대선 주자가 없지만 저는 정의당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그 지난 총선 얘기하셨는데 저는 위성정당으로 꼼수 쓰는 것보단 차라리 정의롭게 그렇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게 저는 더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정의당은 왜 위성정당을 왜 안 냈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뭐 대선 후보들한테 이제 뭐 조언을 한다면 심상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다가 망했거든요. 시장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체질을 바꾸지 않고 관리하다가 망했는데 시장을 이기려고 한다. 이거는 공기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부각시켰으면 민주노총도 좀 건드려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플랫폼 노동도 지금 경기가 어려서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그 라이더분이 한 분 사망하셨어요. 선릉역에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뭐 배달 라이더의 뭐 산재보험 적용이라든지 뭐 그런 예전에 제가 연설 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적용을 위한 전속성 요건 완화 및 실질적인 보험금 지원 이런 거를 토대로 그런 의제를 이제 얘기했으면 더욱더 국민의 공감을 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총선 때 더 많은 의석을 선출직 의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뭐 대선도 대선이지만 그 민주당이랑 저번에 그 총선 때 단일화해서 이제 열석 아까 확보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총선 때는 일단은 국회의원 의석부터 먼저 확보하고 나서 이제 그때쯤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많은 여성 의원들이 잘하고 계시니까요. 네, 저는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보미 씨 음소거 키시고, 자 만약에 이정미 캠프나 심상정 캠프에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아마 이 방에 나가셨나? 우리 정의당 선생님이 계셔서 저도 정의당을 되게
유심하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의당 캠프 쪽에 있는다고 하면 뭐 그 유명한 말대로 정치를 개국적으로 하시라고.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공약을 좀 대국적으로, 네, 이왕이래 좀 언론에서 집중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좀 대국적으로 그냥 정책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선 후보분들이 뭐 2명만 나오지 말고 젊은 분들을 대거 그냥 다 대선 출마를 시켜서 언론 노출을 시켜서 그분들의 인지도라도 조금 후대를 위해서라도 조금 높여라. 저는 그 말씀을 반드시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제 심상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출되신 분이시고 이제 너무 이제 많이 고위신물이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뒤에 후학들을 위해서 좀 당의 존폐를 위해서라도 좀 여러분들을 좀 대선 출마를 시키셔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좀 오픈시켜 주시는 형태가 어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렇게 서로 좀 이슈를 만드셔가지고 뭐 노동계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언론에 같이 정의당과 연관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오픈하시는 마케팅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의당은 그래도 우리 노동이나 이런 좀 이쪽으로 좀 많이 대변을 해주고 있는 당이지 이런 당 색깔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노출을 시켜주시는 마케팅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힘이 있어야지 그 정당이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연대를 민주당과 연대를 하시던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하시던 간에 최대한의 이제 의석수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셔서 후위를 도모하신 한이 있더라도 너무 줄어들면은 정당 자체의 존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때? 그래야 힘이 있어야 뭔가 지키시고 또 정책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쪽 발언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람 씨, 김보람 대표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지금 정의당 캠프에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황순식님 출마 선언문 뭐 저는 내용보다는 그 마지막에 메시지들 뭐 메시지인지 내 슬로건인지 아무튼 마지막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현재 난장판 대선에 분명한 제정신을 맡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좋았고 정의당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역사로부터 배우고 낮은 자세로 해서 그런 작지만 큰 울림으로 세상과 마주하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직은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아직은 아니야, 정의당 아직은 아니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여기 황순식이 있다 이 이야기가 참 저는 좋았습니다. 이정미 후보님, 심상정 후보님 캠프에 제가 있다면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정미 후보님이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바통을 넘기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청년 세대에게 바통을 넘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들이 진정성이 있으시려면 두 분 다 안 나오시기를 또 진지하고 또 정중하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후배 세대에게 정말로 계속 언제까지 노회찬 심상정의 정의당으로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을 건지. 그러니까 정의당이 진정으로 좀 진보 정당이고 개혁 정당이라면 그 정당에서부터 먼저 그런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심상정 후보님의 정말 지금까지의 그런 경륜, 연륜,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진짜 새로운 얼굴, 정의당의 새로운 신인 주자에게 모든 전력을 다 투자해서 한 명의 정말 주옥 같은 후보에게 모든 전력을 집중시켜서 정의당의 새로운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당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아까 이제 윤범기 기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에서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현시키고 나서 그거를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정의당의 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에서의 그런 명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현실적인 부분을 보려 한다면 늘 항상 어쨌든 정치는 국민들보다 반걸음 앞서야 될 텐데, 민주당이 그런 반걸음 앞서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의당은 한 걸음 두 걸음 오히려 그런 앞서는 현실적인 것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상상력을 열어줄 수 있는 정말로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공약들을 오히려 내면서 그런 선명하게 그 정당의 그런 색깔을 좀 선명하게 내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에 그 얼마 전에 류호정 의원이 본인은 노동운동 출신이긴 하지만 그 현재 그 민주노총에 대한 그 문제점을 엄청나게 그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민주노총의 지금의 정말 오히려 그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적폐적인 그런 모습들을 정의당이 그 노동 정당인 정의당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전략적으로는 이제 정의당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기후 위기 문제를 녹색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녹색당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좀 저는 기후 정의, 그러니까 노동의 정의와 함께 그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노동에서의 그런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후 정의, 기후 공정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일관적으로 같이 함께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고, 내가 만약에 정의당 캠프에서 참모를 하고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정의당판 노동개혁을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국 노동당이 토니 블레어가 성공했던 이유는, 영국 노동당이 당시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해서 영국의 거대 노조가 있었거든요. 그 노조와 단절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노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스스로 깨트리면서 노동당을 신노동당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17년간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민주노총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과 단절이라는 게 뭐 이미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적어도 연공서열 폐지, 그리고 직무급 도입, 이런 걸 차라리 그 정의당에서 노동개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집권하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연공서열 폐지하고 직무급 도입하겠다. 대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뭐 기간도 늘리고 액수도 더 두텁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체계를 완비를 해서 회사 그만두거나 잘린 사람들이 다음 직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그 체계의 기반을 임기중에 갖추겠다. 뭐 이런 이제 노동 패키지 딜이죠. 유연 안정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챙기겠다. 그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정의당판 노동개혁으로 새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 후보들도 겁나서 얘기 못하거든요. 민주당 후보 중에 노동개혁 얘기하는 사람은 박용진밖에 없잖아요. 다들 솔직히 민주노총한테 찍힐까 봐 겁나갖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차라리 정의당이 치고 나가야지. 정의당의 젊은 후보들이. 그러면 좀 그 언론이 한번 볼 거라고 봐요. 그 정의당이 그래도 정신 차렸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근데 기후변화, 뭐 페미니스트, 돌봄 이런 이슈는 이게 주전장이 아니에요. 이번 대선에. 그 뭐 의미가 있죠. 군소정당이니까 그런 잔여적 이슈죠. 그 메인 그 배틀필드는 아니야. 하지만 이제 군소정당이니까 한번 얘기해볼 만한 이슈긴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슈를 끌고 나오는 건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승부 보겠다는 건 대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왜냐면 대선은 대통령 한 명 뽑는 선거잖아요. 국회의원은 300명 뽑는 선거지만 대선은 대통령 한 명 뽑는 선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잔여적 이슈 끌고 나오는 건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고 본질에 다가가라. 본질은 노동개혁인 거예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이슈는 노동개혁이고 차라리 정의당판 노동개혁으로 치고 나가라. 그래야 이 대선판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그 아젠다를 제시하고 논쟁에 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슈를 좀 만들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민주당하고 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윤석열하고 그 이재명의 그 대결이 굉장히 첨예하게 아주 1% 2% 차이로 붙을 거거든요. 양쪽 다 아주 첨예하게 지지층이 총격지를 해서 2012년 대선 같은 그런 대선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당은 지난번 대선에서는 정의당이 어차피 연정을 제안했어도 민주당이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문재인이 되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굳이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 없었거든. 정의당이 5% 가져가도 얼마든지 문재인이 쉽게 대통령 되는 판이었기 때문에 연정을 안 받아줘. 근데 지금은 1% 2%가 아쉬워요. 정의당이 1% 2%라도 합쳐주면 그러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윤석열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이 입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차라리 지금 연정을 제안해가지고 같이 대선 치르자. 마지막 순간에 딱 뭐 후보 등록 직전이라든가 직전에 딱 단일화 발표하고 사퇴하고 대신 장관 자리 확보하는 거지.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을 받는 거야. 뭐 2개 다 받으면 좋고. 혹은 환경부 장관까지 받아도 좋죠. 혹은 여성부 장관까지 받으면 4개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당의 주요 정치인들, 심상정, 이정미, 유호정, 이렇게 장혜영 이런 사람들이 다 입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부를 운영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당은. 그래 정부를 운영해봐야 진짜 수권 정당일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야당 국회의원 해봐야 10명 직원 있는 벤처기업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고, 정부를 운영해서 장관이 되면 적어도 1000명, 20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실제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걸 해봐야 진짜 정당이야. 그거 안 하면 그냥 동아리야, 동아리.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이번 대선을 잘 활용해서 입각을 실제로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정의당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돼서 앞으로 정의당으로 정치하려는 사람, 왜냐면 이거 잘하면 이걸로 장관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치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노동운동, 조직운동 오래 한 순으로 비례대표 주고, 그래서 페미니스트 챙겨준다 그래서 젊은 애들 이렇게 운 좋게 심상정한테 발탁된다 애들이랑 이제 한두 명 국회의원 되고 이러면 정의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을 치고 나가고 막판에 민주당하고 단일화해서 차라리 장관 자리 확보해라. 그래서 다음 정부에 내각으로 참여를 해라. 그러면 정의당은 살 길이 열린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정의당은 아마 다음 총선쯤에서 자연 소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이고, 김윤정 씨 아직 안 돌아오셨죠? 김윤정 씨가 돌아오셨으면 한마디 드릴 텐데요. 안 계시니까. 그냥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감. 우리 KM 김규명 씨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정의당 후보들 왠지 지금 분위기 봐서는 크게 더 큰 주요권 인물 나오시지 전까지는 정의당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보내봤는데 저번에 이거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후보 할 때도 비슷한 소감인데 역시 자당에 계신 분들이 가장 신랄하다, 그리고 가장 뼈 아프다라는 뼈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자기 팀을 더 사랑하는 만큼 까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정의당 지금 민 기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수권해보고 그런 협치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슷한 생각으로는 정의당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 대선 주자보다는 구청장들이다. 그리고 구청장들이고 구청장, 시장, 그러니까 도의 시장 이런 지방 기초자치 단체장부터 하나씩 늘려나가고, 그러고 만들어야 되는 건 이제 도지사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점차 이렇게 해를 확장해서 대선을 넘볼 수 있는 수준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이 안 되는데, 정의당 출신으로 구청장 되신 분이 인천에 2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이 배진교 지금 현 정의당 의원이고, 또 한 분이 지금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결국 민주당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지난 총선 때. 그거 생각하면은 정의당 안에서 이렇게 어쨌든 좋은 기존 적어도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인재 둘 중에 둘을
잘 살리지 못하고 한 명은 그래도 살렸지만 잘 살리지 못한 점은 단 그 지점이 정의당이 앞이 그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넓게 좀 정의당이 좀 넓게 나가서 소위 우리가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진보 치라고 하면은 옆에 물론 정의당과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민중당 같은 경우에도 울산의 김종훈 의원이나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분도 이 울산에서 구청장도 해보셨고 또 국회의원도 해보셨는데 결국 그분들도 이번 지난 총선 때 결국은 두 분 낙선하시고 그 원 외정당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지점도 그분들이 결국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그 지역구가 울산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낙선된 것도 알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선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경험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그런 그러니까 전 진보 정치 안에서 그분들이 왜 당선됐고 왜 낙선이 됐는지를 스스로 좀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양당제 구도고 대통령제 구도고 제도가 그렇고를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안에서 어떤 게임을 돌려길래 이게 됐고 안 됐고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 저는 지금 진보정당의 당원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같이 정치를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게 좀 같이 그 사람들도 고민하고 그걸 노력을 통해서 좀 뭔가 어쨌든 그 변화 좀 지금보다 좀 더 다른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다운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먼저 기자님이 이렇게 빠르고 세게 말하시는 걸 처음 봐서 제가 정의당 당원이었으면 눈물이 날 뻔했는데 혹시 민주당 건 끝났나요? 민주당 후보들 거 읽는 거는? 네, 다 끝났죠. 아, 다행이네요. 제가 들었으면 울 뻔했을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제가 다 아, 그래요? 올려놨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제가 처음 참여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해요. 저는 민주당이 그냥 막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보고 윤범기 기자님을 다시 봤다는 소감입니다. 뭘 어쨌길래 우리 박정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었고요. 그 윤정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기자님이 너무 세게 해서 삐져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가? 뭐 잠깐 나갔다 네, 오겠다 그러더니 안 들어오네. 되게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잘하라고 한 얘기죠. 내한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결과론적이지만 정의당의 그 경제 정책을 지금 이 정부가 다 했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게 뭐 잘됐건 잘하려고 시작했겠죠. 근데 그런 보람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앞서서 이렇게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정을 꼭 지지를 받고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미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나가신 분은 강한 멘탈이 있으셔서 저랑 더럽을 동기신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뭐 이렇게 상심해서 나가시거나 이러실 멘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지금 편의점 점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일이 있어서 아마 나갔다 다시 들어오실 경향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윤범기 기자님이 가끔씩 엄청난 독설가세요. 그리고 폭격하실 때는 엄청 팩폭을 하셔가지고 제가 막 메모할 정도로 네 그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단연간 이런 노하우, 그러니까 정치 쪽에 이런 스터디를 많이 하시면서 축적된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팩폭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메모라도 좀 해가지고 저희도 다른 후배님들이나 좀 있을 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윤범희 기자님 수업을 웬만하면 쫓아다니면서 매일 들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정다운님처럼 그냥 민주당이 그냥 좋았거든요. 근데 윤범기 기자님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래서 민주당이 좋고 이런 거는 민주당이 고쳐야 하고 아 이런 거는 좀 다른 당에서 배워야겠구나 라는 제시를 좀 많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람님, 김보람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관점에서 또 여러 분들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공부도 많이 되고 자극도 많이 됐습니다. 저는 뭐 늘 소감 똑같지만 네, 제발 좀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은 공표하시기 전에 이 모임에서 제발 좀 사전 검토를 좀 받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소망하고요. 그게 뭐 안 되면 정다은님께서 채팅방 남겨주신 것처럼 오늘의 이 내용이 황순식 후보님께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또 이정미 후보님, 심상정 후보님께도 전달이 돼서 두 분이 출마를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유승민 의원 출마 선언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카메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 밤 되세요.